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동양 철학의 정수, 장자 4편 준비했습니다.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가 사상의 원류로 불리는 고전 자작으로 흔히 노장 사상이라 칭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특히 장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보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을 존중하며 그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믿었는데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본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한한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다뤄볼 내용은 장자 소요유 편을 준비했습니다. 소유는 삶을 소풍으로 보고 그 자체를 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장자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죠. 저는 이 책이 장자에 대한 원문과 더불어 중간중간 주석과 해설이 담겨져 있어서 보다 쉽게 장자에 대해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장자 4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장자 지음, 오현중 옹김, 출판사 홍익미디어그룹. 장자 4편. 4편은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등 총 7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편은 외 자편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으며 장조 본인이 집필한 부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죠. 심지어 4편이 진중한 장자의 말이고 외 자편은 4편에 대한 해설서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장자의 사상의 뼈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2편인 소요유와 재물론 편은 그야말로 장자와 장자 사상의 정수라고 하죠. 4편엔 장자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대다수 등장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대다수가 직접적인 논중이나 설명이 아닌 우화와 비유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요유라는 편명은 자유롭게 논일다,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은 채 유유자적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가히 장자 사상의 백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유라는 마음의 경지는 단순한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속박에 벗어난 상태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마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지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장자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유편에서는 자금과 큼에 관한 논변이 제기되며 우리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합니다. 장자에 따르면 대소와 장단, 선악과 미추와 같은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나 사람들이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채 이러한 가치 판단에 속박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장자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고정된 시각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희롱하면서 상대적 가치가 빚어내는 대립적 사고를 초월하라고 말하죠. 소유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대붕이 바로 이러한 경지에 다다른 장자 본인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편 소요유. 멀고 먼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곤이라고 했다. 곤의 크기는 몇 천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였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하더니 새가 되었다.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새의 등 길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다. 이 새가 온 힘을 다해 날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바다가 크게 출렁일 때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남쪽 바다는 천지다. 천지, 하늘의 연못. 재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붕새가 남쪽 바다로 갈 땐 물을 쳐서 3천이나 튀게 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하늘 위로 올라가며 6월에 이는 큰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이에 반해 아지랑이, 먼지는 생물이 숨쉬는 것에 따라 서로 날려다닌다. 하늘이 푸르고 푸르른 것은 하늘의 본래 색깔일까? 아니면 그것이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붕새가 아래쪽을 내려다볼 때에도 역시 이때와 같이 까마득한 광경일 것이다. 해설. 곤이라는 물고기와 붕이라는 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동물들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모습으로 묘사되죠. 한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아지랑이와 먼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들이 내쉬는 숨결에도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것과 엄청나게 작은 것이 함께 대비되어 등장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크다고 하는 것, 작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것이 아닌 때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미터가 훌쩍 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을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린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사람이 지나지 않죠. 장자는 크디 큰 붕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 올려다본 하늘은 그저 푸르게 보일 뿐이지만 실제 넓은 우주는 끝없이 막막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물이 고인 것이 깊지 않다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웅덩이에 부으면 지푸라기가 배가 되어 뜰 수 있지만 그 위에 잔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닿아버린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를 짊어져 띄울 힘이 없다. 이처럼 붕새가 9만리를 날아올라 날갯짓을 감당할 만한 바람이 아래에서 쌓인다면 그제야 붕새는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있다. 푸른 하늘을 등진 채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면 비로소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자 한다.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힘차게 날아올라서 드름나무와 다목나무에 다다라 머물곤 하는데 때때론 거기에 닿지 못하고 땅에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다. 그런데 왜 붕새는 9만리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건가? 가까운 시골로 나가는 사람은 새끼 식량을 가지고 갔다 돌아와도 여전히 배가 부를 것이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묵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치의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작은 벌레 2마리가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는가? 아침에 생기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짧은 삶을 사는 것들이다. 초나라 남쪽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북이 살고 있었다.
이는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아주 오랜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다. 이는 8천년을 봄으로 삼고 8천년을 가을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팽주는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에 필적하려고 하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해설.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개구리는 딱 그 정도만큼의 하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아는 거죠. 장자가 보기에 우리 인간들은 마치 개구리와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을 텐데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쭐대니까요. 작은 나무에 오르는 것이 전부인 매미나 작은 비둘기는 붕새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한나절만 피는 버섯은 밤을 모르고 여름 한철만 사는 매미는 봄과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 인간도 매미나 버섯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처한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내 생각은 나에게만 옳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자가 말했듯이 인간은 잘해야 100년 정도를 살아갈 뿐인데 수천 수만 년을 살아가는 생물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탕임금이 극일한 신하에게 물었을 때도 이 이야기와 비슷했다. 아득히 먼 불모지 북쪽에 다시 까마득히 넓은 바다가 있으니 바로 하늘의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너비는 수천 리나 되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없으며 이름은 고온이라고 하지요. 또한 그곳엔 새가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합니다. 그의 등은 마치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같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 상공위로 날아올라 구름조차 없는 곳에 이르러 푸른 하늘을 등진 후에야 남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메추라기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힘차게 날아올라 몇 길도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 쑥대밭 사이를 날아다닐 뿐이다. 이건 역시 최대한 날아오른 것인데 저것은 또 어디로 가려 애쓰는가?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다. 해설. 앞에서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라는 것은 인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각자 타고난 성질을 지닌 채 각자에게 알맞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만큼 자신이 처한 환경만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새가 볼 수 있는 세상과 큰 새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작은 새와 큰 새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처한 환경과 타고난 능력이 달라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진데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어떤 한 관직에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행실이 어떤 한 고을을 다스리기에 알맞은 사람이 있고 덕이 어떤 한 임금의 마음에 들어맞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살만한 사람이 있으나 이들이 우쭐대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메추라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송영전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한다고 해도 더 잘하려 애쓰지 않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한다고 해도 더 기죽는 일이 없다. 그는 자기 내면과 외부 사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명예나 수모 따위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밖의 이름을 확실히 구분했다. 허나 다만 그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조급해하진 않았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열전은 바람을 타고 떠도는데 경쾌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한번 떠난다면 15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곤 한다. 그는 복을 바라면서 급급해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땅을 딛고 걸어다니는 일로부터 벗어났으나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길을 타고 온갖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끝없는 경지에 놓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의지하는 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는 자기 자아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라고 말한다. 해설.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차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관직에 올라 임금을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적합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보기에 이러한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메추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모른 채 자기 기준에서 붕세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곤 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능력을 지닌 한 인간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첫 번째 유형의 인물과는 다르게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옳다고 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좋고 옳은 것이 아닌 각자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장자는 이 사람 역시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장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인물은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떠도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누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물려주고자 말했다. 해와 달이 이미 나왔는데도 횃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빛을 내는데 헛수고를 들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때맞추어 비가 내리는데도 논밭에 물을 주는 것은 논밭을 윤택하게 하는데 괜히 수고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신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텐데 아직도 제가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컨대 천하를 다스려 주길 부탁합니다. 이에 허유가 말했다.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이름을 쫓고자 하겠습니까? 이름이란 본디 실질에 비교하면 손님 위치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손님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지을 땐 가지 한 개면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실 때도 배를 채울 만큼 마시면 그만입니다. 돌아가시지요. 전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그를 대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해설. 이름과 실물의 관계를 장자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주인의 집에 잠시 찾아오는 사람일 뿐이지 원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처럼 세상에 이름을 드날린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장자는 이름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뱁새나 두더지나 각자 적당한 만큼의 먹이만이 필요할 뿐 그 이상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각자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만약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분명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허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죠.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내가 저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가 없어 한없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올 줄은 몰랐네.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밑도 끝도 없는 말에 놀라 내 두렵기까지 했다네. 과연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었지. 연숙이 말했다. 그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던가. 견호가 말하였다. 막고야라는 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눈처럼 희고 몸매는 가냘프고 아름다우며 곡식을 먹지 않고는 바람과 이슬을 마신다네.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세상 천지 밖에 노닌다고 한다네. 그가 정신을 집중한다면 만물이 상하거나 병드는 일이 없고 곡식도 잘 여문다고 하네. 내 이야기가 황당하여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일세. 연숙이 말하였다. 그렇겠지. 장님은 아름다운 무늬가 소용이 없고 귀머거리는 악기의 소리가 무의미한 법일세. 그런데 어찌 신체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겠는가? 정신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있네. 이 말은 바로 지금 자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일세. 신에는 만물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건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분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천하의 일을 애쓰고자 하겠는가? 신에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다치지 않고 홍수가 나서 하늘에 닿을 지경이 되어도 빠지는 일이 없으며 금가뭄으로 새와 독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타들어간다고 해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네. 그의 껍데기만 가지고도 요임금과 순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천하의 일을 애쓰고자 하겠는가? 해설. 신인이란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유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들은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본보기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견호와 연숙의 대화는 이 신인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해줍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신인이 살아가는 경지는 매우 터무니없이 황당하기만 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모든 권력을 지닌 임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요임금조차도 신인에 비해선 겨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신인은 굳이 임금 자리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거나 하지 않아도 세상 만물과 뒤섞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권력,
재물과 같은 것만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송나라 사람이 갓을 장사미천으로 가지고 월나라로 팔러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짧고 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가시 필요가 없었다. 요임금이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려 세상 정치를 평화롭게 하였지만, 막고 야산을 찾아 신인 4명을 만나고는 그만 멍하니 넋이 나가매 자신이 다스렸던 천하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해설. 앞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일반 사람들의 짧은 식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능한 장사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갓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팔아 큰 돈을 벌고자 했죠. 하지만 이웃나라인 월나라에서는 날씨가 더워 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리석게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두루 살피지 못한 까닭이었죠. 장자는 송나라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더 큰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위해 인간들은 서로 죽이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러한 좁은 세계에 갇혀 있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위나라 왕이 내게 큰 박씨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5 섬들의 박이 열렸다네. 여기에 마실 물을 담아보니 너무 무거워 들 수조차 없었네. 그래서 이를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또한 너무 널찍하고 평평하여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어. 이것이 괜히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기에 나는 이것을 부숴버리고 말았다네. 장자가 말하였다. 전에는 큰 것을 쓰는 법이 서툴구만. 이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네.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하였지. 한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손이 트지 않도록 하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큰 돈을 주고 사겠다 제안을 했지. 송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모아놓고 상의했다네. 지금까지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겨우 푼돈을 버는데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을 팔면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생겼으니 비법을 그에게 내주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비법을 얻은 손님은 오나라로 가서 왕에게 이 약을 전쟁에 사용하도록 선전을 했지. 그런데 마침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범해 오는 바람에 오나라 임금은 그를 장수로 삼았다네. 그는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들을 물에서 맞아 크게 묻힐 넣고 결국 오나라에서 영토를 받아 제후까지 되었다네. 앞서 말했듯이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비법은 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나라의 땅을 받고 다른 어떤 사람은 솜을 빠는 일에 벗어나지 못한 걸세. 자, 지금 자네에게 5 섬들의 큰 박이 있다면 어찌 그것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널찍하고 평평하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했으니 자네는 작고 꼬불꼬불한 쑥대처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일세. 해설. 해시와 장자는 서로 친구이면서도 늘 생각이 달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먼저 해시는 장자의 사상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공격을 했죠. 마치 커다란 박열매처럼 거대하기만 하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자는 송나라 사람의 사례를 들며 해시의 생각이 좁다고 반박합니다. 똑같은 약을 가지고 한 사람은 고작 빨래를 하는데 사용했다면 한 사람은 전쟁에 사용하여 큰일을 할 수 있었다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유일 뿐입니다.
해시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고 편협하다면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란 말이었죠. 해시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내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 부른다네.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리는 자로 사용할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꼬이고 구부러져 있어 원이나 네모꼴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더래. 하여 그 나무는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지. 지금 그대의 말이 그렇다네. 크기만 하고 쓸 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면하는 것일세. 이에 장자가 말하였다. 전에는 고양이나 족제비를 보지 못했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선 튀어나올 먹이를 노리는데 높은 곳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결국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고야 마는 걸세. 반면에 크고 검은 소 하나를 떠올려보게. 그 덩치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도 같지. 비록 쥐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거네. 지금 자네는 이처럼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모가 없다고 고민을 하는데 어째서 아무도 없는 광활한 들판에 심어두곤 유유자족하게 논을며 잠을 자거나 하진 않는 것인가?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없는데 쓸모가 없다고 하여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해설. 해시는 계속해서 장자의 말이 쓸모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울퉁불퉁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크기만 클 뿐 어떤 물건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역시 장자의 말을 비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고양이나 족제비를 예로 들며 보통 사람들이 쓸모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족제비는 이리저리 열심히 돌아다니며 쥐도 잡고 닭도 잡지만 그래봤자 결국 그물에 걸려 죽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검은 소는 쥐 한 마리를 잡지 못하더라도 즐겁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인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장자라는 책. 장자는 전국 시기에 활동한 장자와 그를 계승하는 후학의 손으로 집필된 도가의 저작입니다. 당나라 시기에 장자를 남화진인이라 높여 부르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장자 또한 남화진경 혹은 남화경이라 불리기도 했죠. 장자는 노자와 더불어 도가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작품으로서 후대 도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자 특유의 자유롭고 풍부한 철학적 상상력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을 매료하고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여러 사상과 함께 비교되어 읽히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서 예문지의 기록에 따르면 장자는 원래 52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서진 시기에 곽상이 이를 간추려 33편으로 만들었죠. 곽상이 편집한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처음 집필될 때부터 이러한 구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어떤 이가 이러한 구분을 더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옛날부터 내편과 외자편을 구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곽상이 정리한 총 33편의 장자 판본 외에도 여러 형태의 판본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이 장자만이 전해지고 있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장자라고 말하는 것은
곽상이 간추린 총 33편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내편과 외자편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본으로 편집되어 전해진다는 것은 내용상 온전히 한 사람 손에서 집필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는 장자 혹은 장주라는 인물이 지은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라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장자가 지은 부분과 후대에 그의 학문을 계승하는 자들이 지은 부분이 편집하고 옮겨 쓰는 과정에서 고의 내지는 실수로 섞여 들어간 내용이 합쳐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자라는 인물이 지은 장자 원본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극했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과 구성상 장자 내편과 외자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죠. 첫째, 내편과 외자편은 문체와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편의 경우 문체가 수려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비유와 묘사가 풍부하여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예를 들면 소요유 편의 붕세 이야기, 제물론 편의 호전몽 이야기, 양생주 편의 포정해우 이야기 등은 모두 장자 산문 미학을 잘 도려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편은 각 편에 비교적 뚜렷한 주제가 있어서 내용과 일관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자편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장 또한 지나치게 난삽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보이죠. 둘째, 내편과 외편은 개념 사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내편에서는 도, 덕, 성, 명 등 단음절 어휘만을 사용했으나 외자편에서는 도덕, 성명 등 복합 어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편이 외자편에 비해 시대적으로 앞선다는 걸 말해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죠. 셋째, 내편은 각 편의 주제나 핵심 내용을 편명으로 삼았으나 외자편은 대개 첫머리에 두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내편에서는 장자를 장주 혹은 주라고 칭하였으나 외자편에서는 장주라는 호칭 외에도 장자라는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를 기록한 작자가 장자가 아니라 장자를 추종한 후대 인물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또한 내편에서는 노자의 구절을 직접 인용한 사례가 없으나 외자편에서는 노자의 구절을 직간접적으로 차용했죠. 역시 성립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내편은 외자편에 비해 시대적으로 앞서 있으며 내용에 일괄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리하면 외자편은 내편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를 부연하거나 설명한 것이거나 장자의 학문을 계승한 후대의 학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미하여 장자라는 이름 아래 내용을 덧붙여 만든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편은 작자를 판정하기 까다롭죠. 적어도 장자 전편을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소요유와 제물론 편만은 장자의 작품이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허나 한편으론 장자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에 여전히 확정된 설이란 말할 수는 없죠. 이처럼 진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장자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고전을 접할 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고전을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성인이나 초인의 지혜로 읽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한 인간을 영웅화하고 이를 숭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영웅주의 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장자의 진위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자라는 어떤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 이름 모를 후학이 장자 이름을 가택하여 썼다면 일순간 가치없는 모조품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입니다. 장자가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용 자체의 탁월함 때문이지
그것이 장자라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작품이라서가 아니죠. 또한 장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왜 자편이 내 편에 비해 학문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억지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장자라는 하나의 작품 안에 포함된 이상 그것 자체로 장자와 장자학파의 사상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자라는 고전이지 장자라는 한 인간이 남긴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자라는 인물. 장자의 이름은 주이며 자는 자유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장자는 송나라 몽땅 출신으로 철원이란 지역에서 말단벼슬을 한 적이 있죠. 또한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과 동시대 인물이라 하였으므로 그의 생존 연대는 기원전 370년에서 30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자라는 인물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어 그의 행적을 정확히 살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에 기록된 내용과 장자 외 자편에 나타난 그의 일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인물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이 살피지 않은 바가 없지만 그 요체는 결국 노자로 귀결된다. 그의 저서는 총 10만 자가 넘는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부편, 도척편, 거여편 등은 모두 공자의 무리를 꾸짖으며 노자의 학술을 밝힌 것이다. 외로어편, 항상자편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의 우화를 지어낸 것이다. 그렇지만 문장을 잘 짓고 분석이 뛰어나며 적절한 고사와 비유를 들어 유과와 묵과를 논박하였으니 당대의 네로라는 학파들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거친 파도와 같이 막힘이 없고 자유로웠는데 이 때문에 어떤 제후나 중신들조차 그를 감히 기용하지 못했다. 한편 자편 여러 구에는 송나라 조상이라는 자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왕의 환심을 사 금이 환영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조상이 송나라로 돌아와서 장자에게 이를 자랑하자 장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진나라 왕은 병이 나면 의사를 부르는데 의사가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빼주면 술에 한 대를 상으로 내리고 치질을 입으로 핥아서 고쳐주면 술에 5대를 내준다고 한다. 치료 부위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상으로 내리는 수레 또한 많아진다고 하던데 지금 자네가 수레를 받은 걸 보니 왕이 치질을 고친 것이 틀림이 없구나. 이러한 기록을 보면 장자의 호방하면서도 고고한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장자는 흔히 오해받는 모습과 달리 절대 현실 정치를 거부하거나 세상을 피해 운둔하지 않았죠. 다만 현실 정치와 세속적 가치를 강하게 혐오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자가 살았던 전국 시기는 온갖 제후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군웅 할거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학문을 배운 선비들은 각 나라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학설을 설파하고 권력에 의해 쓰이길 바랬죠. 장자는 이러한 세태가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가식과 명분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장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규탄했죠. 장자의 유가와 묵가 비판이 자주 등장하는 건 역시 그들의 구체적인 사상을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세태 자체를 비판한 성격이 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의 수많은 비유와 우화 속에서 자유와 초월을 상징하는 형상들은 어쩌면 모두 장자 자신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곤이 대붕으로 변하여 남쪽으로 날아가듯 장자 역시 혼란한 사회에서 벗어나 무한히 자유로운 세계를 대붕처럼 비행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